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 작품의 6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배경 사상에 대한 얘기는 지난번 화요일 날 이미 방송 한번 했습니다만 로스트 제너레이션 또는 잃어버린 세대라는 제목으로 먼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미국에서 먼저 있었던 일이고 이 용어를 붙여준 사람은 거트루드 스타인이라는 작가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같은 세대를 표방하는 대표적인 작가로서는 해밍웨이죠. 피츠제럴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로스트 제너레이션을 대표하는 작가들이고요. 이런 세 사람들의 작가에 의해서 많이 알려지게 된 로스트 제너레이션은요. 1929년부터 1939년까지에 있었던 미국에서의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 직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또 어마어마한 호황을 누립니다. 그야말로 번창한 호황을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새끼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될 이런 사람으로 낯떨어지게 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기존 세들은 또 세상이 이렇다고 치더라도 여기에 가장 민감하게 힘들어하는 부류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뚫고 나가야 되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린 이 세 사람의 작가들이 앞장서서 자기들의 작품 속에서 어떻게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제시해 나오고 있었죠. 비슷한 얘기가 1970년대, 80년대생 일본에서도 또 일어납니다. 일본의 경제적인 호황이 어마어마하게 치솟다가 결국은 플라자 합의란 하루아침에 엔화의 가치가 2배로 비싸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로 외국의 물건을 갖다 팔던 그 일본이 다른 데에 경쟁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일본은 이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게 이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똑같이 이때에 일본도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진 정신적 상황을 로스트 제너레이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또 그 다음에 대학까지 졸업하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사회에 발디뎌놓으려니 다리가 없는 거예요.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리고 단순히 취직만 안 돼가지고 집에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의 젊은이들의 심리 상태를 연구하면서 쓴 책이 로스트 제너레이션 심리학이라고 해서 구마시토 도쿠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이제 대상이 1970년생부터 80년대까지의 사람들을 두고 그들의 잃어버린 세대의 마음을 읽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앞날이 보이지 않는 거에서 그러면 어떡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같은 일본의 현대인들에게 자기애라는 심리적 용어를 사용하면서 사춘기 모라토리움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업유예죠. 사춘기에서 직업유예를 시키고 이제 젊음을 그만두고 다음 세대 성장하는 장년기로 향하자라는 얘기인데요. 이 같은 비슷한 현상이 우리나라의 젊은이에게 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늘 언론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젊은이들께 우리 사회에 발들어 놓을 수 있게 할 건가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 같은 현상들을 보게 되면은 참 세상이라는 이같이 돌고 돌아오는가 보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거꾸로 그래서 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읽혀지면서 장기간 베스트셀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또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테고요. 우리 같이 그 같은 세대에는 해당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이미 꿈을 잃어버렸고 이미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 가야지 마지막 장을 준비한다고요. 이제 보따리 사는 겁니다. 보따리 사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건 아니야라고 하는 게 이 소설의 핵심이죠. 그래서 저는 얘기가 로스트 제너레이션이라는 거는요. 죽는 날까지 이거를 뛰어넘어서 항상 새로운 거를 부여잡고 있고 항상 나날이 새로워질 수 있는 산태하고 노인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이 산태하고 노인을 통해서
어떻게 로스트 제너레이션의 심리적인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잃어버린 세대 또는 로스트 제너레이션 이 부분에 있는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고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대적으로 이렇게 세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인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에게 슬럼프라는 게 있기 마련이거든요. 특히 운동선수만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일반인도 마찬가지로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어떻게 슬럼프를 극복할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바로 이같이 해밍웨이 같은 소설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뭔가 하면은 해밍웨이는 충분히 이렇게 살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극단으로 자기 자신을 끌고 가고 자기 자신이 먼저 경험해 본 걸로만 글로 쓰지 어디서 책을 읽었다든지 너무 얘기를 듣기만 하고 글을 쓴 사람은 아니거든요. 항상 자기가 경험했던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밍웨이 같이 이같이 그야말로 사투를 벌여온 삶을 살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정신이 번쩍 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역시 정신이 번쩍 드는 쪽으로 들어갈 텐데요. 아시다시피 큰 청새치를 잡았습니다. 잡았다고는 이제 물었습니다. 낚시에 물었는데 85일째 되는 날 마침내 청새치가 물었는데 이 워낙 큰 자신의 배보다도 70cm가 더 큰 긴 청새치다 보니까 감당을 못하고 고기 있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낚시 끊어버리고 집에 가면 돼요. 끝까지 저항하거든요. 바로 이 점입니다. 이 끝까지 저항하는 거를 보시게 되면은 3일 밤낮을 사투를 벌입니다. 3일 밤낮을 사투를 벌이는데 오늘 또 그 사투를 벌이는 이튿날 밤입니다. 이튿날 밤에 이제 이뤄지는 일들이 쭉 나올 텐데요. 3일 동안 사투를 벌였다라는 부분이 여기서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요. 골고다 산상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셔서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3일. 이 3일을 여러분이 어디서 읽은 적 있나요? 아마 읽었다 그러면 다 사입일 겁니다. 저는 이 소설이 또 저뿐만 아니고 많은 이 소설을 해설하는 분들이 얘기가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3일 동안의 무덤 속의 상황을 여기에서 이 노인이 바다 속에서 청새치에게 사투를 벌이는 과정, 이 3일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승리하시게 되죠. 바로 이 노인도 이 3일의 이 고투를 통해 가지고 마침내 노인이 완성되어지는 승리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이 3일 동안에 애쓰는 것을 들여다보면은요, 참 많은 것을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언제든지 포기하고 그만둘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노인으로 살 수 있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평범한 사람으로도 살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나요? 3일 동안의 그 어둠 속에서, 한마디로 거기는 이제 어둠이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은 나옵니다만은 이 어둠 속에서 지날 수밖에 없는 무덤이 있었죠. 이 무덤을 거쳐 나오면서 마침내 이 부활로 이르듯이 이 노인도 이 3일 동안에 이거를 거치면서 우리는 오늘 마찬가지로 이 3일 동안 노인이 겪는 심리적 변화와 노인이 겪는 고투, 노인이 받는 여러 가지 깊은 생각들이 여기 나옵니다. 영감의 해밍웨이는 글을 쓸 때에 8분의 1만 물 위에 이렇게 올라오고 나머지 8분의 7은 여 밑에서 이렇게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빙산 이론을 가지고 소설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분의 1만 써놓습니다. 그럼 8분의 7은 독자가 상상하면서 독자의 몫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설을 우리가 이제 길게 이렇게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8분의 7을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오만이고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가보자라는 것 뿐이니까요. 어떻든 그렇게 보시게 되면은 만만치 않은 소설이고 또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이 되겠죠. 뱃머리로 돌아온 노인은 만세기 살점 두 쪽을 날치 2마리와 나란히 널판 위에 놓았다. 그러고는 어깨에 걸머진 낚싯줄의 위치를 바꾸고 뱃전 턱을 짚고 있던 왼손으로 그 줄을 잡았다. 그러고는 뱃전 너머로 몸을 내밀고 날치를 바닷물에 씻으면서
손으로 물살의 속도를 감지해 보았다. 물고기 비늘을 벗긴 탓에 인광이 묻어났고 노인은 그런 손에 와닿는 물의 흐름을 지켜보았다. 물살은 그다지 세지 않아 노인이 배 거판에 손날을 문지르자 인광 입자들이 부서져 내리면서 선미 쪽으로 천천히 떠내려갔다. 저놈도 지쳤거나 쉬고 있을 게야. 노인이 말했다. 나도 이제 이 만세기를 마저 먹고 쉬면서 잠시 눈을 붙여야겠군. 별빛 아래 점점 추워지는 밤 추위 속에서 노인은 만세기 살점 한쪽 절반과 내장을 제거하고 대가리를 잘라낸 날치 한 마리를 먹었다. 만세기는 익혀 먹으면 그 맛이 기가 막힌데 말이지. 노인이 말했다. 그런데 날로 먹으면 왜 이리 맛이 형편없는지 원. 다음에는 배를 탈 때 소금이나 라임을 절대 잊으면 안 되겠어. 머리를 좀 써서 뱃머리에다 바닷물을 좀 뿌려놓고 낮 동안 내내 말렸다면 소금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군. 노인은 생각했다. 하긴 만세기를 낚은 게 거의 해질 무렵이 되어서였지. 그래도 역시 준비가 부족했어. 다행히 꼭꼭 씹어 먹으니 역겨울 정도까지는 아니군 그래. 동쪽 하늘에 구름이 잔뜩 덮이는가 싶더니 노인이 알고 있던 별이 하나 둘 사라졌다. 바야흐로 배가 거대한 구름 속 계곡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 바람도 멎었다. 사나흘 지나면 날씨가 나빠지겠군. 노인이 말했다. 오늘 밤이나 내일은 괜찮을 거야 늙은이. 자넨 잠잘 채비나 하시지. 물고기는 얌전하게 가던 길 잘 가고 있으니 말일세. 노인은 오른손으로 줄을 단단히 잡고 허벅다리로 그 선을 깔아 누르듯 지지하면서 몸을 뱃머리 널판에 뉘었다. 낚싯줄은 어깨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 왼손으로 한 번 더 받쳐 잡았다. 이렇게 받쳐 잡고 있으면 오른손이 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 노인은 생각했다. 혹시 잠결에 오른손에 힘이 빠지더라도 줄이 풀려나가면서 왼손이 날 깨워줄 거야. 오른손이야 수고스럽겠지. 그래도 이 친구는 벌 받는데 익숙하지 않나. 내가 2, 30분 정도 잠을 청하는 동안 오른손은 참아줄 게야. 노인은 최대한 웅크려 낚싯줄에 기대고 온몸으로 오른손을 깔아 누른 자세로 잠이 들었다. 노인은 사자꿈을 꾸는 대신 15, 16km 정도까지 퍼져 헤엄치는 한떼거리의 돌고래를 보았다. 마침 번식기를 맞은 돌고래들은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랐다가 그렇게 뛰어오르면서 생긴 구멍으로 다시 떨어지기를 반복했다. 그러다 노인은 마을로 돌아가 자기 침대에서 잠자는 꿈을 꾸었다. 북풍이 불어 몹시 추운 데다 베개 대신 오른팔을 베고 자느라 오른팔이 저렸다. 뒤이어 길게 뻗은 금빛 해변이 꿈에 보이기 시작했는데 땅거미 속에서 첫 사자 무리가 해변으로 내려오더니 곧 또 다른 사자들이 따라왔다. 배는 무태서 불어드는 저녁 미풍 속에 정박해 있었고 노인은 뱃머리 널판에 턱을 괜 채 더 많은 사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흡족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달이 뜨고 한참이 지났지만 노인은 계속 잠을 잤다. 물고기는 한결같이 줄을 끌며 헤엄치고 배는 터널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다 불현듯 오른 주먹이 얼굴을 치받는가 싶더니 오른손이 타들어가는 듯 줄이 다급히 풀리는 바람에 노인은 잠에서 깼다. 왼손에는 아무 감각도 없었다. 노인은 안간 힘을 써서 오른손으로 줄을 멈춰보려 했지만 줄은 급박하게 풀려나갔다. 드디어 왼손이 줄을 찾아 그걸 쥐고 등을 줄에 기댔는데 이번에는 등이며 왼손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 모든 저항을 받은 왼손이 그만 심하게 베고 말았다. 낚싯줄 타래가 있는 쪽을 돌아보니 줄이 줄줄 풀려나가고 있었다. 그 순간 요란하게 바닷물을 가르며 물고기가 바다 위로 뛰어올랐다가 육중한 무게로 떨어졌다. 그 뒤로 고기는 튀어오르고 또 뛰어오르기를 거듭했고 줄이 여전히 급박하게 풀려나가는 속에서 배는 빠른 속도로 움직여갔다. 노인은 줄이 끊어지려는 지점까지 힘을 더 주었다가 또다시 줄이 끊어지려는 지점까지 힘주기를 반복했다. 그러다 이물 쪽으로 바짝 끌려갔고 거기 올려놓은 만세기 살점에 얼굴을 처박는 바람에 노인은 꼼짝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같이 기다려왔던 순간이 온 게야. 노인은 생각했다. 이젠 순순히 받아들이자고. 이 친구야. 저놈에게 낚싯줄을 버린 값을 치르게 하고 말겠어. 노인은 생각했다. 필히 그 값을 치르게 하고 말고. 노인은 물고기가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볼 수 없었다. 바닷물 부서지는 소리와 고기가 떨어지며 요란하게 물 튀기는 소리만 들려왔다. 낚싯줄이 풀려나가는 속도 때문에
양손을 심하게 베었지만 노인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기에 줄의 손바닥이 패이거나 손가락까지 베지 않게 되도록 굳은 살이 박인 부위로 줄이 쓸리게 했다. 그 아이가 곁에 있었다면 낚시 탈에 물을 적셔 주었을 테지. 노인은 생각했다. 그래, 그 아이가 같이 있다면, 정말이지 그 아이가 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뱃머리로 돌아온 노인은 만세기 살점 2쪽을 날치 2마리와 나란히 늘판 위에 놓았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는 뭐 만세기 맛이 어떻고 날치 맛이 어떤지를 잘 모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맛에 대해서 이제 얘기 나오는 부분입니다. 만세기는 날글로 먹을 때에 맛이 아주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형편없는, 그래서 마치 마라의 선잔을 마시듯이 광야 생활에서의 참 어려운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이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흘을 밤낮 이렇게 고생하는 중에 먹는 것조차도 형편없는 겁니다. 양식을 준비한 게 아니고 그냥 고기로, 그렇게 생고기로 뭐 요리를 한다든지 그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식사를 하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선미 쪽으로 천천히 내려가서 저놈도 지쳤거나 쉬고 있을 게야. 노인이 혼자 말합니다. 나도 이젠 이 만세기를 마저 먹고 쉬면서 잠시 눈을 붙여야겠군. 그러면서 이제 만세기를 먹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 보세요. 만세기는 익혀 먹으면 맛이 기막힌데 말이지. 노인은 말했다. 그런데 날로 먹으면 왜 이리 맛이 형편없는지 원. 이 다음에는 배를 탈 때 소금이나 라임을 절대 잊으면 안 되겠어. 그러면서 소금이라도 좀 찍어 먹으면 좋은데 소금도 준비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 사람들이 소금이 없을 때에는 바닷물을 이렇게 좀 떠서 낮에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물이 증발되면서 소금이 나오는데 그것도 못했다. 그것도 준비되지 않는 것 아닌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다음부터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어. 아무튼 그럼에도 다행히 꼭꼭 씹어 먹여오니 역겨울 정도는 아니었군. 그렇게 하면서 만세기를 먹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날치 같은 경우에는 대가리만 잘라버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들고 마치 아이들 길게 된 김밥 2손으로 잡고 먹듯이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게 날치고, 날치는 맛이 좋답니다. 그렇게 만세기처럼 역겨울 정도는 아니고요. 어떻든 그렇게 날치하고 만세기를 먹는 것으로 저녁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쪽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이는가 싶더니 노인이 알고 있던 별들이 하나 둘 사라졌다. 배가 거대한 구름 계곡으로 빨려드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 바람도 멎었다. 사나흘 지나면 날씨가 나빠지겠군. 노인이 말했다. 오늘 밤이나 내일은 괜찮을 거야, 늙은이. 자는 잠잘 채비나 하시지 물고기는 얌전하게 가던 길을 가고 있으니 말일세.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께 또 말해줍니다. 이건 앞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가상의 자기, 또 다른 자기, 이렇게 하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사나흘 날씨가 나빠지겠구만,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른 노인이 자기께 얘기해 줍니다. 오늘 밤이나 내일은 괜찮을 거야. 그러니 늙은이, 자는 잠잘 준비나 하시지 물고기는 얌전하게 가던 길을 가고 있지 않나. 이제 이러면서 또 다른 노인이 자기께 얘기해 주는 겁니다. 노인은 오른손으로 줄을 단단히 잡고 허벅지로 그 손을 깔아 누르듯 지지하며 몸을 뱃머리 늘판 위에 넣었다. 낚싯줄은 어깨에서 조금 아래 내려 왼손으로 한 번 더 받쳐 잡았다. 그래서 지금 이 고기를, 잠을 자더라도 고기를 잡고 있는 이 낚싯줄, 여기에서 이제 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잠시 눈을 붙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 노인은 혹시 잠결에 손에 힘이 빠지더라도 줄을 풀려나가지 않으면서 왼손이 날 깨워줄 거야. 그러면은 오른손에 줄이 풀려나가면 왼손이 나를 깨워줄 거다, 이 생각합니다. 노인은 최대한 웅크려 낚싯줄에 기대고 온몸으로 오른손을 깔아 누른 자세로 잠이 들었다. 이 잠드는 자세도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 청새치와의 나와의 이 양쪽 끝으로 매있는 이 관계라 할까, 연결을 혹시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노인의 의지, 집념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이 낚싯줄을 그렇게 해서 오른손에 낚싯줄 잡았는 거를
온몸으로 깔고 그렇게 누워서 잠듭니다. 여기에서 노인이 얼마만큼 되면 잡아가고 안 되면 또 그만두고 가야지 이만큼 했으니 이런 정신이 아닙니다. 절대 안 놓겠다는 게 어디로 나옵니까? 이같이 그러니까 낚싯줄을 쥐고 잠드는 모습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꿈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라는 게 당시 때는 별것 아닌 책인 줄 알고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나 세기를 바꾼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연구하면은 그 당시까지는 과학적으로 증명돼야만 과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간 심리라든지 인간 내면은 증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증명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엄청난 역할을 하더라라는 것을 밝혀낸 사람이 프로이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잠드는 노인의 꿈의 얘기를 한번 같이 봅니다. 노인은 사자 꿈을 꾸는 대신 6km 정도까지 퍼져 헤엄치는 한때의 돌고래를 보았다. 마침 번식기를 맞은 돌고래들은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랐다가 그렇게 뛰어오르면서 생긴 구멍들로 다시 떨어지기를 반복했다. 이 돌고래의 꿈에서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자기가 그 망망대해에서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죠. 아무런 도움 받을 수도 없는 거고요. 또 뭔가 진척되어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마치 그 돌고래가 번식기를 맞은 돌고래가 공중에 뛰어올랐다가 떨어지고 뛰어올랐다가 떨어지고 하는 게 결국은 마치 제자리에 뛰어올랐다가 제자리에 떨어지는 그런 모양새로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뛰어오르면서 생긴 구멍, 뛰어오르면서 이렇게 확 물이 올라오고 구멍이 생기죠. 다시 이 구멍에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진척이 없고 제자리에 있는 것,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첫 번째 이 꿈을 꿉니다. 돌고래가 뛰어올랐다가 제자리에 떨어지고 뛰어올랐다가 제자리에 떨어지는 이런 거에서 노인의 심리적으로조차도 얼마나 힘든가라는 돌고래 꿈으로 볼 수가 있죠.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뛰어올랐다 그대로 떨어지는 돌고래의 꿈속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푸스가 받은 벌과 똑같죠. 돌을 굴려서 열심히 산을 올라가면 또 뚝 떨어져서 밑으로 내려서 또 돌을 굴러 올라가고 하는 운명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이 자리에서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돌고래의 꿈이라는 것을 여기서 마치 시지푸스 신화처럼 또 연결돼서 생각할 수 있다. 이 얘기고. 그러다 노인은 마을로 돌아가서 자기 침대에 잠자는 꿈을 꾸었다. 이제 이 바다에 있는 실제 지금 바다에서 자고 있는데 꿈속에라도 어떻게 되나요? 이런 꿈을 꾸다가 다시 노인은 마을로 돌아가서 자기 침대에 눕는 그런 꿈을 꾸는 겁니다. 북풍이 몹시 불어 추운 데다가 오른팔을 베고 자느라 오른팔이 저렸다. 꿈속에서도 이제 오른팔이 저려온 것을 느꼈다는 거죠. 뒤이어 이제 또 꿈입니다. 길게 뻗은 금빛 해변의 꿈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노인이 사자 꿈을 이제 꾸기 시작합니다. 사자 무리가 해변으로 내려오더니 곧 또 다른 사자들이 따라왔다. 이렇게 하면서 뱃머리 널판에 턱을 갠 채 더 많은 사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흡족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영감은 노인은 사자를 매우 흠모하는 대상이거든요. 노인의 나약한 의지라든지 기상 이런 것들을 노인은 사자에서 항상 얻기를 즐겨하고 있었는데 이제 꿈속에서 사자를 보게 됩니다. 달이 뜨고 한참 지났지만 노인은 계속 잠을 잤다. 물고기는 한결같이 줄을 끌며 헤엄치고 배는 구름 터널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 표현도 참 재밌죠. 지금 이렇게 노인은 여전히 자고 있고 물고기는 꾸준히 또 배를 끌고 이렇게 가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뭐로 나옵니까? 이거를 배는 구름 터널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문학적인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렇게 상당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멋진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러다 부른 듯 오른주먹이 얼굴을 침받는가 싶더니 오른손이 타들어가는 듯 줄이 다급히 풀리는 바람에 노인은 잠에서 깼다. 왼손은 아무 감각도 없었다. 노인은 안간 힘을 써서 오른손의 줄을 멈춰보려 했지만 줄은 급박하게 풀려나갔다. 드디어 왼손이 줄을 잡아 그걸 쥐고 등을 줄에 기댔는데
이번에는 등이며 왼손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얘기가 뭔가 하면은 쫙 이제 고기가 줄을 가지고 도망간다 할까, 줄을 당길 때에 이게 낚싯줄이 풀어지게 됐거든요. 잡고 있는 낚싯줄에서 막 이렇게 줄에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탄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또 그러다가 덩어리를 이렇게 짊어집니다. 줄을요. 짊어지게 되면은 꼭 잡게 되면은 워낙 큰 고기다 보니 감당을 못 한단 말이에요. 버텨주는 겁니다. 버텨주면서 이 덩어리가 또 타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햇볕이 타는 게 아니고요. 줄의 마찰열에 의해서 타는 것을 얘기합니다. 밤인데 뭔 햇볕이 탄다는 얘기일까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 그런데 그만 왼손이 타들어가는 듯한 왼손이 다치고 맙니다. 심하게 베이고 말았다. 고기의 저항을 받은 왼손이 마침내 심하게 베이고 마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했더니 낚싯줄 타래가 있는 쪽으로 고기가, 그런 청새치가 바다 위로 튀어 올랐다가 육중한 몸무게로 다시 떨어지고 또 튀어 올랐다가 떨어지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영감이 이같이 심하게 요동치고 할 때는 줄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이 큰 고기와, 물론 단단한 줄이긴 하더라도 자칫하면은 청새치의 주둥이에는 길쭉한 그 야구방망이처럼 되어져 있는 거기에 의해서 그걸로 가지고 줄을 쳐버리면 그냥 줄이 끊어져 버리거든요.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낮춰줘야 됩니다. 노인은 줄이 끊어지려는 지점까지 힘을 주었다가 또다시 줄을 끊어지는 지점까지는 힘주기를 반복했다. 이제 이렇게 해야 청새치를 잡아낼 수 있는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청새치와의 계속해서 사투를 벌어집니다. 우리가 같이 기다려왔던 순간이 온 게야, 노인은 생각했다. 영감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순순히 받아들이자고 이 친구야, 이러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저놈에게 버린 낚싯줄 값을 치려고 하고 말 거야. 노인은 생각했다. 필히 그 낚싯줄 값을 치려고 하고 말고. 노인은 물고기가 솟구쳐 오르는 걸 볼 수 없었다. 바닷물 부서지는 소리야 고기가 떨어지는 요란하게 물 튀기는 소리만 들려왔다. 영감은 밤이니까 그걸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요란하게 물 튀기는 소리와 이런 것들로 이제 얼마나 큰 고기인가는 가름할 수 있겠죠. 낚싯줄이 풀려나가는 속도 때문에 양손을 심하게 베었지만 노인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기에 줄에 손바닥이 베이거나 손가락까지 베이지 않도록 되도록 굳은 살이 박힌 부위로 줄을 솔리게 했다. 그 다음 보세요. 이렇게 혼자서 고투를 벌이고 있을 때 누군가가 같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 아이가 곁에 있다면 낚싯줄 타래에 물을 적셔 주었을 텐데, 영감 낚싯줄 타래에 물을 적셔 주면 이 스쳐 나가는 거에서 열을 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 아이가 곁에 있으면 낚싯줄 타래에 물을 적셔 주었을 텐데, 노인은 생각했다. 그래, 그 아이가 같이 있다면 정말이지, 그 아이가 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고독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그 아이를 생각하는 노인을 보게 됩니다.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낚싯줄은 여전히 풀리고 또 풀려나갔는데 그나마 속도가 조금씩 줄어들었고 이제 노인은 고기에게 한 치의 줄도 쉽게 내주지 않을 작정이었다. 노인은 뱃머리 널판에서 머리를 들어 한쪽 뺨으로 뭉개고 있던 만세기 살점에서 벗어났다. 일단 무릎으로 먼저 앉았다가 천천히 발을 딛고 일어섰다. 낚싯줄을 조금씩 내어주긴 했지만 점차 속도를 늦추어 갔다. 노인은 눈으로는 못 봐도 발에 낚싯줄 타래가 더듬어지는 곳으로 되짚어 갔다. 아직 낚싯줄은 충분히 여유가 있었고 물고기는 이제 새로이 물속으로 풀려나간 줄의 그 모든 마찰력까지 감내하며 배를 당겨야 했다. 잘된 거야. 노인은 생각했다. 10번도 넘게 뛰어올랐으니 저놈 등짝에 붙은 부레에 공기가 가득 찼겠지. 그러면 나중에 끌어올리지도 못할 정도로 깊이 내려가 죽어 뒤질 염려는 없겠군. 저놈이 이제 원을 그리고 돌면 그때는 손을 써야 해. 그런데 저놈이 왜 그리 갑자기 뛰어올랐을까? 허기가 진 나머지 절박해졌나? 아니면 어둠 속에서 뭘 보고 놀랐나? 갑자기 겁에 질렸는지도 모르지. 하지만 저놈은 몹시도 침착하고 기운 넘치는 물고기가 아니던가. 그리도 겁없고 자신만만해 보이더니 이상한 일이군. 이봐 늙은이, 자네나 겁먹지 말고 자신감을 얻는 게 좋겠어. 노인이 말했다.
저놈을 다시 붙들긴 했지만 줄을 당기지는 못하잖나? 저놈이 이제 곧 선회할 텐데 난감한 일이군. 노인은 다시 왼손과 양 어깨로 고기에 맞서 버티면서 허리를 굽혀 오른손에 바닷물을 떠서 얼굴에 짓이겨진 만세기 살점을 씻어냈다. 살점 때문에 비위가 상해 토악질이라도 나면 기운을 잃을까 싶었어였다. 노인은 얼굴을 씻고는 뱃전 너머로 오른손을 내밀어 짠 바닷물 속에 손을 담근 채 해 뜨기 전 여명이 깔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저놈이 동쪽으로 가고 있군. 노인은 생각했다. 그렇다면 지쳐서 조류를 따라 흘러가고 있다는 의미야. 곧 선회하지 않곤 못 베기겠지. 그때부터 우리 사이에 진정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오른손을 물속에 충분히 오래 담갔다는 판단이 서자 노인은 오른손을 들어 살펴보았다. 심하진 않군. 노인이 말했다. 사나이에게 고통 따위가 무슨 대수던가? 노인은 혹시라도 새로 난 상처를 줄이 파고들지 않게 조심하면서 반대편 뱃전 너머로 이번에는 왼손을 바닷물에 담글 수 있게 체중을 옮겨 실었다. 쓸모없는 것 때문에 내가 그리 형편없이 군 건 아니었군. 노인이 왼손에다 대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쓸모있는 순간이 있었다는 건 어쩔 텐가? 왜 나는 두 손 모두 쓸만하게 갖고 태어나지 못했을까? 노인은 생각했다. 왼손을 제대로 훈련하지 못한 것은 내 잘못이겠지. 하지만 이 왼손 친구도 배울 기회가 많았다는 건 신이 아실 게야. 그나마 간밤에는 그리 형편없지 않았어. 쥐도 한 번밖에 안 올랐잖나? 하지만 또다시 쥐가 난다면 줄에 잘리든 말든 그냥 둘 테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노인은 아무래도 머릿속이 맑지 않다는 걸 깨닫고 만세기를 몇 입 더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도저히 못 먹겠는데 어쩌지? 노인이 중얼거렸다. 구역질하다 기운을 잃는 것보다는 몽롱한 상태로 있는 게 차라리 나아. 더구나 내 얼굴을 거기다 쳐박고 있었으니 용케 먹었다 손쳐도 뱃속에 얌전히 넣고 있지 못할 거야. 만세기는 상하기 전까지 비상용으로 두어야겠어. 하지만 이젠 영양분을 먹어서 기운을 쓰기엔 너무 늦었어. 넌 정말 왜 이리도 멍청한 겐가? 노인이 자신에게 말했다. 대신 날치를 먹으면 될 일 아닌가? 깨끗이 손질된 날치는 먹힐 준비가 되어 있었다. 노인은 왼손으로 고기를 집어 올리고는 뼈째 꼭꼭 씹어 꼬리까지 전부 먹어치웠다. 날치는 그 어떤 물고기보다도 영양분이 많지. 노인은 생각했다. 적어도 지금 내게 필요한 힘을 얻을 정도는 될 거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 노인은 연이어 생각했다. 저놈을 선회하게 해서 슬슬 싸움을 시작해 볼까나? 노인이 바다에 나온 뒤로 세 번째 해가 떠오르는 차에 드디어 물고기가 빙빙 원을 돌기 시작했다. 낚싯줄이 기울어진 정도로 봐서는 물고기가 선회하고 있는지 어떤지 알 수 없었다. 그러기에는 너무 일렀다. 노인은 줄로 전해지는 힘이 어렴풋이 약해진 걸 느끼고 오른손으로 가만히 줄을 당겨보았다. 줄은 변함없이 팽팽했다. 그러나 끊어질 듯한 지점까지 힘을 주자 줄이 당겨오는 게 느껴졌다. 노인은 어깨와 머리를 줄 밑으로 빼내고는 일정한 속도로 조심스럽게 줄을 당기기 시작했다. 양손은 그네처럼 흔들며 몸과 두 다리를 동원해 안간힘을 써서 줄을 당겼다. 손을 이쪽 저쪽으로 흔들며 줄을 당길 때마다 노인의 노쇠한 다리와 어깨가 같이 돌아갔다. 노인은 자다 말고 일어나서 또 청새치와의 사투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다시 줄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그렇게 버텨나가는데 이제 노인은 생각했다. 잘 된 거야. 저놈이 10번 또 넘게 뛰었으니 그러니까 공기 바깥으로 올라와서 뛰었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 불에에 공기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게 공기가 불에에 많이 들면 들수록 제가 마지막에 죽었을 때 완전히 깔아앉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놈은 이제 원을 그리고 돌 테야. 이제 원을 그리고 마지막에 물에 떠올라서 원을 이렇게 빙빙 그리고 돌 때에 그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치울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노인은 경험상으로 이제 마지막이 가왔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저놈이 갑자기 튀어올랐을까? 어둠 속에서 뭘 무서운 걸 봤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그다음부터 얘기가 재밌습니다. 또 이제 노인의 독특한 방식의 독백이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봐 늙은이 자네나 겁먹지 말고 자신감을 얻는 게 좋겠어. 이제 고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 누군가가 충고를 해줍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께. 그러니까 노인의 자신이 때문에 또 다른 자아가 충고해줍니다. 아, 고기 걱정하자면 니나 좀 자신감 가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붙들긴 했지만 줄을 당기지는 못하잖나. 저놈이 이제 곧 선회할 텐데 난감한 일이군. 예, 그러면서 노인이 이제 말합니다. 곧 선회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줄을 제대로 당겨내지 못하지도 않는가. 그러면서 노인은 다시 왼손과 양어깨로 고기에 맞서 버티면서 허리를 굽혀 오른손에 바닷물을 떠서 얼굴에 짓이기며 만세기 살점을 씻어냈다. 살점 때문에 비위가 상해 토악질이라도 나면 기운을 잃을까 싶었다. 영감 고기가 요동치면서 처박혀 버리는 그게 처박히면서 만세기의 살점이 얼굴에 묻어 있는 걸 이제 얼굴을 씻어냅니다. 그렇게 얼굴을 바닷물에 이렇게 씻으면서 먼 데서 이제 여명이 깔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놈이 동쪽으로 가고 있군. 왜 금방 그 얘기가 나오나요? 빛이 밝아오는 쪽을 봤을 때 방향이 그쪽 동쪽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합니다. 동쪽으로 가고 있군 하면서. 그렇다면 지쳐서 조류를 따라 흘러가고 있다는 의미야. 제가 이제 힘이 빠졌다는 거죠. 조류에 따라서 같이 가고 있으니까. 곧 선회하지 않고 못 베길 거야. 그때부터 우리의 진정한 싸움은 시작되는 거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오른손을 물에 충분히 오래 담궜다는 판단이 서자 노인은 오른손을 들어 살펴보았다. 이제 아까 베었다 그랬죠. 베인 오른손을 충분히 물에 담가서 연구하면은 어부들이 응급처치 이렇게 상처가 났고 그랬을 때 뭐 그 안에 약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금물인 바닷물에 담궜다가 바닷물에서 이제 그걸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바닷물에 담궜다가 그렇게 이제 오른손을 이렇게 들다 보면서 그렇게 심하진 않군. 그 다음 얘기 보십시오. 사나에게 고통 따위가 무슨 대수든가? 이 얘기를 또 합니다. 참 재밌죠. 노인은 혹시라도 새로 난 상처를 줄이 파고들지 않게 조심하면서 반대편 뱃전 너머로 이번에는 왼손을 바닷물에 담글 수 있게 체중을 실었다. 왼손도 이제 바닷물에 담겨가지고 그렇게 응급처치를 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것 때문에 내가 그리 형편없는 건 아니군. 노인이 왼손에다 대고 말했다. 그래서 쓸모없는 것 때문에 내가 그래도 형편없는 게 아니잖아 하면서 왼손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쓸모없는 순간이 있었다는 걸 어쩔 텐가? 이제 이러면서 아까 그 위기 때에 좀 왼손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노인이 또 생각합니다. 왜 나는 두 손 모두 쓸만한 손으로 못 태어났을까? 사람들 대부분 오른손이 더 강하고 왼손은 약하죠.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왼손이 정말 쓸만하게 같이 양쪽 다 왜 못했을까? 그렇게 왼손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도 배울 기회가 많았다는 건 신이 아실 게야. 그러니까 운동 같은 거 뭐 한다든지 할 때는 오른손을 더 많이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를 좀 훈련시킬 기회도 있었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많은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왼손도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 여기서 보면은 해밍웨이가 가진 훈련, 연습 이런 것들을 또 엿볼 수가 있죠. 어떤 정신으로 하고 있는가. 하지만 또다시 쥐가 난다면 줄에 잘리든 말든 그냥 둘 테야. 왼손이 또다시 이제 쥐가 나가지고 내 말 안 들으면 그냥 둘라고 이제 그 얘기까지도 합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노인은 아무래도 머릿속이 막지 않다는 걸 깨닫고 또 만세기를 먹을 때 저녁에 만세기를 먹을 때 참 맛없이 먹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먹기 힘드니까 요번에는 날치를 가지고 이제 먹습니다. 날치는 맛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날치를 가지고 영양분을 충분히 채워주는 어떤 그런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인이 혼자서 생각하는 겁니다. 날치는 그 어떤 물고기보다 영양분이 많지. 적어도 지금 내게 필요한 힘을 얻는 데 정도는 될 거야. 이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 노인은 연이어 생각했다. 저놈을 선회하게 해서 슬슬 싸움을 시작해 볼까나. 노인이 바다에 나온 뒤로 세 번째 해가 떠오르는 차에 드디어 물고기가 빙빙 원을 돌기 시작했다. 낚싯줄이 기울어진 정도로 봐서 물고기가 선호하고 있는지는 어떤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기에 너무 일렀다. 노인은 줄로 전해지는 힘이 어렴풋이 약해진 걸 느끼고
오른손으로 가만히 줄을 당겨보았다. 줄은 변함없이 팽팽했다. 그러나 끊어질 듯한 지점까지 힘을 주자 줄이 당겨오는 느낌을 느꼈다. 왜냐하면 고기에 이제 힘이 빠졌으니까 여기서 강한 힘을 주기니까 이제 고기가 딸려오는 느낌을 이제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손을 그네처럼 흔들며 몸과 두 다리를 동원해 안간의 힘을 써서 줄을 이제 당겨옵니다. 손을 이쪽 저쪽 흔들며 줄을 당길 때마다 노인의 노쇠한 다리와 어깨가 같이 돌아갔다. 다리와 어깨가 돌리면서 이제 줄을 이제 이렇게 당겨내는 부분을 상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떻다고요? 노쇠한 다리와 어깨. 참 대단하지 않나요? 육신은 이같이 이미 노쇠해졌습니다. 근데 정신력 하나를 가지고 이 청새치와의 끝까지 겨루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원으로 도는군. 노인이 말했다. 어쨌든 저놈은 지금 돌고 있는 게야. 문득 줄이 더 끌려오지 않았고 노인이 그대로 줄을 붙잡고 있으려니 햇빛을 받은 낚싯줄에서 물방울이 튀어오르는 게 보였다. 그러다 줄이 다시 풀려나가기 시작했고 노인은 무릎을 꿇고 어쩔 수 없이 줄을 칠흑 같은 바닷물 속으로 내어주었다. 저놈이 지금 원 가장자리 쪽을 만들고 있어. 노인이 말했다. 그러니 온 힘을 다해 줄을 당겨야 해. 노인은 생각했다. 내가 당길 때마다 물고기가 도는 원이 작아질 테니 이제 1시간 안으로 놈의 모습을 보겠군 그래. 이제는 저놈을 굴복시켜 죽여야 해. 그러나 물고기는 계속해서 천천히 돌기만 했고 2시간쯤 지나자 노인은 땀범벅이 되었고 피로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래도 이제 원의 크기는 눈에 띄게 작아졌고 낚싯줄이 기울어진 모양새로 보아 물고기가 헤엄치면서 꾸준히 떠오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1시간 전부터 노인의 눈앞에는 검은 반점이 어른거리기 시작했으며 땀이 들어가 눈도 따갑고 눈과 이마에 난 상처도 쓰라렸다. 검은 반점 따윈 걱정되지 않았다. 줄을 당기려 힘쓰다 보면 흔히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2번 정도 아찔하게 현기증이 느껴질 때는 마음이 쓰였다. 이런 물고기를 눈앞에 두고 맥없이 쓰러져 죽을 수는 없어. 노인이 말했다. 드디어 내가 물고기를 보기 좋게 이리 끌어오고 있으니 신이여 버티게 도와주소서. 주기도문도 100번 외우고 성모성도 100번 외우리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모쪼록 외운 셈 쳐주소서. 노인이 속으로 말했다. 다음에 꼭 외우리다. 그 순간 노인이 양손으로 잡고 있던 줄이 갑자기 튕기며 잡아당겨지는 게 느껴졌다. 그 힘은 날카롭고 단단하며 묵직했다. 저놈이 창 같은 주둥이로 철사목줄을 치고 있군. 노인은 생각했다. 니놈이 그리 나올 줄 알았다. 그래야만 했을 게다. 그러다 저놈이 뛰어오르면 큰일이야. 지금은 계속 서면화 해주면 좋겠는데 공기를 채우려면 어쩔 수 없이 뛰어 올라야겠지. 하지만 뛰어오를 때마다 바늘이 걸린 부위가 벌어져 저놈이 바늘을 뱉어낼 수도 있어. 뛰어오르지 마라 물고기야. 노인이 소리내 말했다. 제발 뛰지 말아라. 물고기는 몇 차례 더 목줄을 쳤고 그렇게 대가리를 흔들 때마다 노인은 줄을 조금씩 내주어야 했다. 저놈이 저 정도의 고통만 느끼게 해줘야 해. 노인은 생각했다. 내 고통 따윈 문제되지 않아. 나는 내 고통을 조절할 수 있어. 하지만 저놈은 고통 때문에 미쳐버릴지 몰라. 얼마가 지나자 물고기는 목줄을 치다 말고 다시 천천히 선회하기 시작했다. 이제 노인은 꾸준히 줄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문득 다시 현기증이 났다. 노인은 왼손으로 바닷물을 퍼 머리를 적셨다. 그러고는 물을 몇 번 더 퍼서 목덜미에 대고 문질렀다. 다행히 쥐는 안 나는군. 노인이 말했다. 이제 곧 저놈이 올라올 테고 나는 버틸 수 있어. 너도 버텨야만 해. 그렇고 말고. 노인은 이물에 잠시 무릎을 대고는 낚싯줄을 등 뒤로 다시 넘겼다. 고기가 선회하느라 열심인 동안 난 좀 쉬어야겠어. 저놈이 가까이 오면 그때 일어나 손을 쓰면 되겠지. 노인은 그리 마음을 먹었다. 이물에 앉아 쉬면서 줄을 더 내줄 필요 없이 물고기가 저대로 한 바퀴 돌아주었으면 싶은 마음 간절했다. 그러나 줄이 팽팽한 정도로 보아 물고기는 배를 향해 다가오려고 방향을 바꾼 게 틀림없었다.
노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는 배틀 놀리듯 팔을 흔들고 그에 따라 몸을 이리저리 돌리며 물고기가 가져갔던 줄을 쇠에 당겨오기 시작했다. 내 평생 이리 고단했던 적도 없었어. 노인은 생각했다. 이제 무역풍이 부는군. 이 바람이 물고기를 데려가는데 도움이 될 게야. 내겐 아주 필요한 바람이지. 저놈이 다음에 선회하러 가면 좀 쉬어야겠군. 노인이 말했다. 기분도 한결 나아졌어. 이제 두세 바퀴만 더 돌아주면 저놈을 잡을 수 있어. 노인의 밀짚 모자는 뒤통수에서 멀리 젖혀져 있었다. 물고기가 방향을 틀어오는 듯 느껴지는 순간 줄이 당겨지면서 노인은 이물 안쪽으로 털썩 주저앉았다. 물고기야, 이제 한번 해보아라. 노인은 속으로 말했다. 돌아오면 내가 널 잡아주마. 파도가 꽤 높게 일고 있었다. 하지만 날 좋을 때 부는 미풍으로 노인이 집으로 돌아가려면 꼭 필요한 바람이었다. 배를 남서쪽으로 몰아야겠어. 노인이 말했다. 사내는 바다에서 결코 길을 잃지 않는 데다 여기 섬은 생긴 게 길쭉해서 괜찮아. 노인이 물고기를 처음 본 것은 고기가 세 번째로 회전할 때였다. 검은 그림자가 배 밑을 한참 지나갈 때 물고기를 처음 보고 노인은 그 길이를 믿을 수 없었다. 아니야, 노인이 말했다. 설마 저 정도로 크지는 않겠지. 그러나 실제로 물고기는 그 정도로 컸다. 물고기가 선회를 마치고 배에서 겨우 2m 반 정도 떨어진 수면 위로 떠오르자 노인은 물 밖에서 그 꼬리를 보았다. 커다란 낱날보다 더 큰 꼬리는 검푸른 바닷물 위에서 흐린 연보라빛을 띠고 있었다. 꼬리는 뒤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고 물고기가 수면 바로 아래에서 헤엄을 치면서 노인의 눈에 그 거대한 몸통과 몸에 둘린 자줏빛 줄무늬가 보였다. 등 지느러미는 접혀 있고 커다란 가슴 지느러미는 활짝 편 채였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첫 문장이 엄청나게 큰 원으로 도는군. 노인이 말했다. 어쨌든 저놈은 지금 돌고 있는 게야. 마침내 청새치는 바다의 표면에 올라와서 배를 중심으로 빙빙 돌고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득 줄이 더 끌려오지 않았고 노인이 그대로 줄을 붙잡고 있으려니 햇빛을 받은 낚싯줄에 물방울이 튀어오르는 게 보였다. 그러다 줄이 다시 풀려나가기 시작하고 노인은 무릎을 꿇고 어쩔 수 없이 줄을 칠흑 같은 바닷속으로 내어줬다. 이렇게 빙빙 돌더니면 다시 얘가 깊숙이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또 줄을 내주게 됩니다. 저놈이 원 가장자리 쪽을 만들고 있어. 노인이 말했다. 그러니 온 힘을 다해 줄을 당겨야 해. 노인은 생각했다. 내가 당길 때마다 고기는 도는 원이 작아질 테니 이제 1시간 안으로 놈의 모습을 보게 되겠군. 이제는 놈을 굴복시켜야 해. 그래서 청새치가 이미 힘을 빠진 걸 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깊숙이 들었더라도 줄을 계속 당겨내면은 1시간 내에 저놈이 모습을 볼 수 있을 테고 이제 또 가까이에서 이놈을 이제 마지막으로 죽여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저놈을 굴복시켜야 해.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계속해서 천천히 돌기만 하고 2시간쯤 지나자 노인은 땀범벅이 되고 피로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와, 피로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라는 표현이 참 대단하죠. 그래도 이제 원의 크기는 눈에 띄게 작아졌다. 이제 노인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낚싯줄이 기울어진 모양새로 보아 물고기의 헤엄치면서 꾸준히 떠오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낚싯줄이 기울어진 모양새. 그러니까 바다 깊숙이 쉬면은 배에서 90도 가까운 각이 형성될 테고요. 배로부터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어떻게 되나요? 그 각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시간 전부터 노인의 눈앞에는 검은 반점이 아른거리기 시작했으며 땀이 들어가 눈도 따갑고 눈과 이마에 난 상처도 쓰라렸다. 검은 반점 따윈 걱정되지 않았다. 줄을 당기다 힘쓰며 보면 흔히 있는 일이다. 하지만 2번 정도 아찔하게 현기증을 느낄 때는 마음이 서였다. 이제 그렇게 애쓰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현기증이 아찔하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마음에 서였다는 겁니다. 이런 물고기를 눈앞에 두고 맥없이 쓰러지고 수는 없어. 노인이 말했다. 드디어 내가 물고기를 보기 좋게 이리 끌어올리니 신이여 버텨주소서. 주기도문 100번 외우고 성모송도 100번 외우리다.
하지만 당장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모쪼록 외운 셈 쳐주소서. 노인이 속으로 말았다. 다음에 꼭 외우리로다. 그 순간 노인이 양손으로 잡고 있던 줄이 갑자기 튕기며 획 잡아당겨지는 게 느껴졌고 그 힘은 날카롭고 단단하며 묵직했다. 저놈이 창같은 주둥이로 철사 목줄을 치고 있군. 노인은 생각했다. 내 놈이 그리 나올 줄 알았어. 그랬으면 했을 게다. 그러다 저놈이 튀어오르면 큰일이야. 갑자기 튀어오르면서 이제 끊어져 버릴까 싶어서 줄이 끊어질까 봐 이제 걱정을 하죠. 지금은 선회나 계속 해주면 좋겠는데 공기를 채우려면 어쩔 수 없이 튀어올라야겠지. 하지만 튀어오를 때마다 바늘이 걸린 부위가 벌어져 저놈이 바늘을 뱉어넣을 수도 있어. 뛰어오르지 마라 물고기야. 노인이 소리내 말했다. 제발 뛰어오르지 마라. 물고기는 몇 차례 더 목줄을 쳤고 그렇게 다가리를 흔들 때마다 노인은 줄을 조금씩 내주어야 했다. 이제 이거는 같이 줄을 잡아당기면 잘못하면 줄이 끊어질 수 있으니까 노인의 경험상으로 저렇게 할 땐 다시 내줬다가 또 다시 줄을 당기고 이제 이런 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놈이 저 정도의 고통만 느끼게 해줘야 해. 노인은 생각했다. 내 고통 따윈 문제되지 않아.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인은 어떻게 되나요? 목적을 향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고통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정신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서 오히려 정신력으로서 이제는 청새치보다는 우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 고통쯤은 문제될 수도 없어. 나는 내 스스로 고통을 조절할 수 있어.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저놈은 고통 때문에 미쳐버릴지 몰라. 이렇게 재밌죠? 저놈은 고통 때문에 미쳐버릴지 모른다. 얼마가 지나자 물고기는 목줄을 치다 말고 천천히 선회하기 시작했다. 이제 노인은 꾸준히 줄을 당기고 있었고 문득 다시 현기증이 났다. 노인은 왼손으로 바닷물을 퍼 머리를 적셨다. 영감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니까요. 그러고는 물을 몇 번 더 퍼서 목덜미에 대고 문질렀다. 다행히 지는 안 나는군. 노인이 말했다. 이제 저놈이 올라올 테고 나는 버틸 수 있어. 너도 버텨야만 해. 그렇고 말고. 노인은 이물에서 잠시 무릎을 대고 낚싯줄을 등 뒤로 넘겼다. 고기가 선회하느라 열심인 동안 난 좀 쉬어야겠어. 빙빙 도니까 낚싯줄이 이렇게 넘길 수밖에 없죠. 이렇게 돌게 되니까 낚싯줄을 계속 잡고 뺑뺑뺑 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렇게 넘겼다는 얘기입니다. 저놈이 가까이 오면 일어나 손을 쓰면 되지. 노인은 그리 마음먹었다. 이물에 앉아 쉬면 줄을 더 내줄 필요가 없어. 고기가 제대로 한 바퀴 돌아주었으면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줄이 팽팽하게 정도로 보아 물고기는 배를 향해 다가왔고 방향을 바꾼 게 틀림없었다. 노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배틀 놀리듯 팔을 흔들고 그에 따라 몸을 이리저리 돌리며 물고기가 가져갔던 줄을 당겨 오기 시작했다. 줄을 가까이 오면 가까울수록 고기는 이제 배와 가까워지겠죠. 그때 이제 창살을 가지고 고기를 마지막으로 찌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만 더 줄을 잡아당깁니다. 기분도 한결 나아졌어. 이제 두세 바퀴만 더 돌아주면 저놈을 잡을 수 있어. 노인의 밀짚 모자는 뒤통수에서 멀리 젖혀져 있었다. 물고기가 방향을 틀어오는 듯 느껴지는 순간 줄이 당겨지면서 노인은 이물 안쪽으로 털썩 주저앉았다. 물고기야, 이제 한번 해보라. 노인은 속으로 말했다. 돌아오면 내가 널 잡아주마. 파도가 꽤 높게 일고 있었다. 하지만 날 좋을 때 부는 미풍으로 노인이 집으로 돌아가면 꼭 필요한 바람이었다. 배를 남서쪽으로 몰아야겠어. 노인이 말했다. 산에는 바다에서 결코 길을 잃지 않은 데다가 여기 섬은 생긴 게 길쭉해서 괜찮아. 노인이 물고기를 본 처음은 고기가 세 번째로 화진할 때였다. 검은 그림자가 배 밑을 한참 지날 때 물고기를 처음 보고 노인은 그 길을 믿을 수 없었다.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고기라는 거지. 설마 저 정도 크기는 아니겠지. 그러나 실제로 물고기는 그 정도로 크기였다. 물고기가 서내를 마치고 배에서 겨우 2m 반 정도 떨어진 수면 위로 오르자 노인은 물 밖에서 그 꼬리를 보았다. 커다란 낱날보다 더 큰 꼬리는 검푸른 바닷물 위에 흐린 연보랏빛을 띠고 있었다. 특히 꼬리를 얘기할 때 꼬리의 모양을 낱날, 이 얘기를 한 거에 제가 낫이 서양 문화에서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다시 한 번 더 짧게 말씀드리게 되면은요, 수학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양에서 나오는 드라큘라를 비롯해서 많은 어떤 사신들은 들고 있는 게 낫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 추수하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꼬리를 하필 낱낫이라고 표현했던 게 이제 그런 의미를 같이 연상시켜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꼬리는 뒤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고 물고기 수면 바로 아래서 헤엄을 치면서 노인의 눈에 그 거대한 몸통과 몸에 둘린 자줏빛 줄무늬가 보였다. 등지름이는 접혀 있었고 커다란 가슴지름이는 편체였다. 뭐 설명 없이 너무 잘 묘사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소설은 곧 이제 절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위기가 거의 마무리되어 이제 절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고기가 돌 때 노인은 그 눈을 볼 수 있었는데 물고기 주위를 회색 빨판 상어 2마리가 돌고 있는 것도 보였다. 상어들은 때로 물고기 곁에 바짝 붙었다가 때로는 멀리 떨어졌다. 또 때로는 물고기의 그림자 안에서 유유히 헤엄치기도 했다. 상어는 몸 길이가 1m는 좋게 돼 보였고 빠른 속도로 헤엄칠 때는 뱀장어처럼 온몸을 세차게 흔들어댔다. 지금 노인이 땀을 줄줄 흘리고 있는 이유는 비단 햇볕 때문만은 아니었다. 물고기가 조용하고 침착하게 돌 때마다 노인은 줄을 잡아당겼고 이제 2번만 더 돌면 작사를 꽂을 기회가 오리라 하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아주 가까이에서 잡아야 해. 머리를 겨냥하면 안 돼. 심장을 찔러야만 해. 침착해. 그리고 힘을 내, 늙은이. 노인이 말했다. 다음 선회에서 물고기 등이 물 밖으로 나왔지만 거리가 배에서 너무 멀었다. 그 다음 회전 때도 거리는 마찬가지로 멀었지만 물고기가 수면 위로 좀 더 올라왔기에 줄을 조금만 더 끌어당기면 물고기를 배전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노인은 이미 한참 전에 작사를 준비해둔 상태였다. 작살에 달린 가느다란 밧줄을 감아 둥근 강줄이 안에 담아두고 그 끝은 이물 쪽 말뚝에 다투매어 놓았다. 물고기는 이제 선회하며 아름다운 자태로 조용히 다가들었다. 오직 그 거대한 꼬리만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다. 노인은 물고기를 배 가까이 끌어오려 있는 힘을 다해 줄을 당겼다. 한순간 물고기가 옆으로 기우뚱하더니 이내 몸을 똑바로 하고 다시 선회를 시작했다. 내가 저놈을 움직였어. 노인이 말했다. 그때 내가 놈을 움직인 거야. 노인은 또다시 현기증을 느꼈지만 안간힘을 다해 거대한 물고기를 붙잡았다. 내가 저놈을 움직였어. 노인은 생각했다. 이번에는 저놈을 끌어올 수 있을 거야. 손아, 끌어당겨라. 노인은 생각했다. 다리야, 버텨다오. 머리야, 날 위해 견뎌다오. 날 위해 견뎌라. 제발. 머리, 넌 한 번도 맥을 놓지 않았잖니. 이번에는 내가 꼭 저놈을 끌어오마. 그러나 물고기가 배전에 나란히 다가들기 훨씬 전부터 온 힘을 들여 당겨봐도 물고기는 잠시 기우뚱하더니 곧바로 다시 몸을 바로 세우고 헤엄쳐 가버렸다. 이놈, 물고기야. 노인이 말했다. 이놈아, 너는 어차피 죽어야 할 운명 아니더냐? 그렇다고 나까지 죽여야 하겠니? 그래 본들 아무 소용없어. 노인은 생각했다. 입이 너무 말라 말도 못할 지경이었지만 노인은 물을 마시려 손을 뻗을 수도 없었다. 이번에는 놈을 배전으로 끌어와 붙여야 해. 노인은 생각했다. 저놈이 몇 바퀴 더 돈다면 난 버티지 못할 거야.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노인이 자신에게 말했다. 넌 언제까지고 할 수 있어. 이번에 물고기가 다시 돌 때는 거의 붙잡아 올 뻔했다. 그러나 물고기는 또다시 몸을 바로 하고 천천히 헤엄쳐 멀어져 갔다. 물고기야, 내가 나를 죽이겠구나.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내게는 그럴 자격이 있어. 형제여, 내 평생 너처럼 크고 아름답고 침착하고 기품 있는 물고기를 본 적이 없다. 그러니 와서 날 죽여라. 누가 누구를 죽이든 무슨 상관이겠냐. 늙은이, 지금 자네 머릿속이 혼미해지고 있군. 노인은 생각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내답게 견뎌낼 방법을 강구해보란 말일세. 아니면 물고기처럼이라도. 노인이 말했다. 정신 차려라 머리야. 노인이 말하는 소리는 자신의 귀에도 잘 들리지 않았다. 정신 차리란 말이다. 물고기는 2번 더 선회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 노인은 생각했다. 매번 정신을 잃은 것 같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도 한 번 더 해봐야지. 노인은 한 번 더 힘을 쓰면서
드디어 물고기를 돌려놓나 싶었는데 그만 정신이 아찔해져 버렸다. 그 사이 물고기는 몸을 바로 하고는 거대한 꼬리를 공중으로 휘저으며 다시 천천히 헤엄쳐 갔다. 한 번 더 해보겠어. 노인은 스스로 다짐했다. 이제 두 손은 흐물거리고 눈앞도 희미해졌다. 노인은 다시 시도했고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다음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노인은 의식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노인은 생각했다. 노인은 모든 고통과 마지막 남은 힘, 그리고 이미 잃은 지 오래인 자존심을 죄에 끌어다 물고기가 겪고 있는 고통에 맞섰다. 물고기가 모로 조용히 헤엄쳐 다가들면서 그 주둥이가 조각배의 겁한자에 닿을 뻔했다. 길고 깊고 넓고 보랏빛 줄무늬를 지닌 바닷속 무한한 존재가 조각배를 지나쳐가고 있었다. 노인은 낚싯줄을 내려놓고 발로 밟고 선 채 작사를 할 수 있는 한 높이 쳐들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아니 동원할 수 있는 이상의 힘을 써 자신의 가슴께까지 솟아오른 물고기의 거대한 가슴 지르оном이 바로 뒤 옆구리에 작사를 내리꽂았다. 새날이 물고기 몸통에 박혔다는 느낌이 들자 노인은 작살 자루에 몸을 기대 더 깊이 쑤셔받고는 그대로 온 체중을 실어 작사를 밀어 넣었다. 이미 죽음의 기운을 품은 물고기는 마지막 기운을 내 물 위로 높이 솟구쳐 오르며 그 엄청난 길이와 넓이, 그리고 그 놀라운 힘과 아름다움을 여실히 드러내 보였다. 그런 물고기는 배에 타고 있는 노인의 머리 위로 공중에 매달린 듯 보였다. 그러다 물고기가 물속으로 떨어져 수면이 부서지면서 노인의 몸 위로, 조각배 위로 온통 물보라가 튀었다. 물고기가 돌 때 노인은 그 눈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청새치의 눈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물고기 주위를 회색 빨판 상어 2마리를 돌고 있는 것도 보였다. 아니 이제 고기가 다 잡혀졌는데 뭐가 왔다고요? 상어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절정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상어들은 때로 물고기 곁에 바싹 붙었다가 때로는 멀리 떨어졌다가 이러면서 지금 여기에서 청새치라는 마지막 최종 획득물이랄까, 최종 결과물을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에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등장되죠. 상어라는 위험 요소가 지금 여기에 등장돼서 절정을 이루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물고기의 그림자 안에서 유유히 헤엄치기도 했다. 상어는 몸 길이가 1m는 좋게 되어 보였고 빠른 속도로 헤엄칠 때는 뱀장어처럼 온몸을 세차게 흔들면서 헤엄치고 있다. 상어가 어떻게 지금 나타나서 이렇게 헤엄치면서 그렇게 따라오고 있는가, 그거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이 땀을 줄줄 흘리고 있는 이유는 비단 햇빛 때문만은 아니었다. 물고기가 조용하고 침착하게 돌 때 노인은 줄을 잡아당겼고 이제 2번만 더 돌면 작사를 꽂을 기회가 오리라. 마침내 작사를 꽂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아주 가까이에서 잡아야 해. 노인이 이제 자기 자신께 얘기합니다. 머리를 겨냥하면 안 돼. 심장을 겨냥해야 돼. 이제 심장을 겨냥해서 한 방에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침착해. 그리고 힘을 내. 늙은이 노인이 말했다. 이제 자기 자신께 이제 계속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야말로 문장이 어떤 짤막짤막 하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에서 긴장감을 아주 극도로 이제 치솟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다음 선에서 물고기 등이 물 밖으로 나왔지만 거리가 배에서 너무 멀었다. 그 다음 해전 때도 거리는 마찬가지로 멀었지만 물고기가 수면 위로 좀 더 올라왔기에 줄을 조금만 더 당기면 물고기를 배전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노인은 이미 한참 전에 작사를 준비해 둔 상태다. 그렇죠. 긴 작사를 이제 거기에 심장을 꽂겠다는 거죠. 작설에 달린 가드라는 밧줄을 감아 둥근 광주리 안에 담아두고 그 끝은 이물 쪽의 말뚝에 받투어 메어 놓았다. 물고기는 이제 선회하며 아름다운 자태로 조용히 다가들었다. 오직 그 거대한 꼬리만 움직이고 있을 뿐이었다. 노인은 물고기를 배 가까이에 끌어오르려고 온갖 힘을 다해 줄을 당겼다. 한순간 물고기가 기우뚱하더니 이내 몸을 바로 세우고 다시 선회하기 시작했다. 내가 저놈을 움직였어? 어떻습니까? 이때까지는 물고기에 계속 끌려다니다가 이제 노인의 힘에 의해서 물고기가 한번 기우뚱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서 이제 이 얘기합니다. 내가 저놈을 움직였어? 그때
내가 놈을 움직인 거야. 그러면서 마침내 어떻게 되나요? 주도권이 물고기, 청새치에 있던 주도권이 이제 노인으로 넘어왔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노인은 또다시 현기증이 일어났지만은 이제 거의 뭐 클라이막스에 올랐죠. 한마디로 클라이막스에 올랐죠. 노인은 생각했다. 내가 저놈을 움직였어. 이번엔 저놈을 끌어올 수 있을 거야. 손아 끌어당겨라. 이제 손 보고 얘기합니다. 손아 끌어당겨라. 그 다음 보세요. 노인은 생각했다. 다리야 버텨다오. 다리를 보고 버텨다는데 머리야 날 위에 견뎌다오. 날 위에 견뎌라 제발. 머리 넌 한 번도 맥을 놓지 않았잖니. 이번에는 꼭 저놈을 끌어오마. 여기서 보면 짤막짤막한 문장으로 형성될 것도 그렇지만은 자기 몸의 부분들을 마치 타자인 것처럼 각자 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그 부분들께 격려한다든지 응원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물고기가 배전에서 나란히 다가들기 훨씬 전부터 온 힘을 들여 당겨봐도 물고기는 잠시 기우뚱하더니 곧바로 몸을 바로 세우고 헤엄쳐 가버렸다. 이놈 물고기야, 노인이 말했다. 이놈아, 너는 어차피 죽어야 할 운명이 아니었냐? 그렇다고 나까지 죽여야 하니? 예, 이 부분도 재밌네요. 어차피 너는 죽어야 될 놈인데 나까지 너는 죽이려고 하니? 이제 이럽니다. 그래 본들 아무 소용없어. 노인은 생각했다. 입이 너무 말라 말도 못할 지경이었지만 노인은 물을 마시러 손을 뻗을 수도 없었다. 이번에는 놈을 뱃전으로 끌어와 붙여야 해. 노인은 생각했다. 저놈이 몇 바퀴 더 돈다면 난 버티지 못할 거야.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노인이 자신에게 말했다. 넌 언제까지 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이 한 번은 이제는 몇 바퀴 더 돌면 나는 못 견딜지 몰라라고 하면은 또 다른 자기 자신이 나서서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라고 계속 그렇게 용기를 주지요. 이번에 물고기가 다시 돌 때는 거의 붙잡을 뻔했다. 그러나 물고기는 또다시 몸을 바로 하고 천천히 헤엄쳐 멀어져 갔다. 물고기야, 내가 나를 죽이겠구나.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내게는 그럴 자격이 있어. 형제여, 내 평생 너처럼 크고 아름답고 침착하고 기품 있는 물고기를 본 적이 없다. 그러니 와서 날 죽여라. 누가 누구를 죽이든 무슨 상관이냐. 이 부분에서 보면 또 이제 달라지죠. 애시당초 지난번 시간에 봤습니다만은 물고기는 잡아야 될 내 대상이고 정복해야 될 대상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물고기는 내 형제가 아니냐라는 게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또 여기서도 보면 이제는 네가 죽든 내가 죽든 결국은 누가 죽든 뭔 상관이냐 이렇게까지 이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자기 자신이 얘기하면 늙은이 지금 자네 머릿속이 혼미해지고 있군. 이렇게 이제 타이릅니다. 재밌죠? 이 바다에서 한쪽 이런 식으로 각자 다르게 해서 계속 갈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뭐라 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되는 부분을 봅니다. 노인은 생각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내답게 견뎌낼 방법을 강구해보란 말이야. 아니면 물고기처럼이라도 노인이 말했다. 사내답게라도 안 되면은 저 물고기처럼이라도 네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정신 차리라 머리야 하면서 노인이 또 머리께 이제 뭐라 합니다. 노인이 말하는 소리는 자신의 귀에도 잘 들리지 않았다. 정신 차리란 말이다. 물고기는 두 번 더 선회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 노인은 생각했다. 매번 정신을 잃을 것 같다고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래도 한 번 더 해봐야지. 노인은 한 번 더 힘을 쓰면서 드디어 물고기를 돌려놓나 싶었다. 그만 정신이 아찔해져 버렸다. 그 사이 물고기는 몸을 똑바로 하고 거대한 꼬리를 공중에 휘저으며 다시 천천히 헤엄치기 시작했다. 한 번 더 해보겠어. 노인은 스스로 다짐했다. 이제 두 손은 허물거리고 눈앞도 희미해졌다. 노인은 다시 시도했고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다음 행동으로 시작하기 전에 노인은 이미 의식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노인은 생각했다. 이제 이 물고기를 두고 마지막 순간 창살을 꽂아야 하는 건데 긴장이 되죠. 노인은 모든 고통과 마지막 남은 힘 그리고 이미 잃은 지 오래된 자존심을 죄 끌어다가 물고기가 겪고 있는 고통에 맞섰다.
물고기가 모로 조용히 헤엄쳐 다가들면서 그 주둥이가 조각배의 끝판자에 닿을 뻔했다. 길고 깊고 넓고 보랏빛 줄무를 지닌 바닷속 무한한 존재가 조각배를 지나쳐 가고 있었다. 물고기를 기술하는 부분 한번 보세요. 상당히 길고 깊고 넓고 보랏빛 줄무를 가진 바닷속 무한한 존재라고 합니다. 예, 바로 무한한 존재. 이 부분이 참 재밌습니다. 노인은 낚싯줄을 내려놓고 발로 밟고 선 채 작사를 할 수 있는 한 높이 들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동원할 수 있는 이상의 힘을 써 자신의 가슴께까지 솟아오른 물고기의 거대한 가슴 지르름이 바로 뒤 옆구리 쪽에 작사를 내리 꽂았다. 왜 거깁니까? 심장을 정확히 찌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쇠날이 물고기 몸통에 박혔다는 느낌이 들자 노인은 작살 자루에 몸을 기대어 더 깊숙이 수서받고는 그대로 온 체중을 실어 작살을 밀어 넣었다. 깊숙이 이제 작살을 밀어 넣는 겁니다. 이미 죽음의 기운을 품은 물고기는 마지막 기운을 내 물 위로 높이 솟구쳐 오르며 그 엄청난 길이와 넓이 그리고 그 놀라운 힘과 아름다움을 여실히 드러내 보였다. 아름다움까지도 되네요. 물론 물고기는 배에 타고 있는 노인의 머리 위로 공중에 매달린 듯 보였다. 그러다 물고기가 물속으로 떨어져 수면이 부서지면서 노인의 몸 위로 조각배 위로 온통 물보라가 튀었다. 예, 그렇게 큰 고기가 지금 이렇게 솟구쳐 쳐오르고 하니까 온통 몸 위로 조각배 위로 물보라가 튀어오는 어떤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은 현기증을 느꼈고 속이 울렁거렸다. 눈앞이 잘 보이지도 않았다. 그래도 노인은 작살줄을 수습해 얼얼해진 손으로 천천히 끌어당겼다. 어느 정도 시야가 밝아지면서 노인은 은빛배를 드러내고 둥둥 떠있는 물고기를 보았다. 작살자루가 물고기 어깨쯤에 비스듬히 꽂힌 채 튀어나와 있었고 물고기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로 바닷물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처음에 피는 1000m도 넘을 깊은 푸른 바닷물 속에 고깃대가 몰린 듯 시커멓게 보였다가 곧 구름처럼 퍼져나갔다. 물고기는 은빛을 띤 채 조용히 물결 따라 떠가고 있었다. 노인은 가물거리는 시야 속에서 조심스레 물고기를 바라보았다. 그러고 이물 말뚝에 작살줄을 2번 돌려 감고 양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 노인이 이물 널판에 몸을 기대고 말했다. 나는 지쳐 빠진 늙은이야. 하지만 내 형제인 이 물고기를 죽였고 이제부터 노예처럼 일해야만 해. 이제 올가미와 밧줄을 준비해서 물고기를 배와 나란하게 단단히 잡아매야 돼. 노인은 생각했다. 2 사람이 있어 저 물고기를 용케 싣는다 해도 배가 물에 좀 잠길 테지. 들어온 물을 퍼낸다 해도 이 조각배로는 절대 저놈을 감당 못해. 가능한 모든 수를 동원해 저놈을 끌어다 배에 단단히 붙들어 맨 뒤 돛대를 세우고 돛을 펴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노인은 물고기를 뱃전으로 끌어당겨 아가비를 통해 낚싯줄을 주둥이로 빼낸 뒤 물고기 대가리를 뱃전에 단단히 묶었다. 물고기를 보고 싶군. 노인은 생각했다. 이놈을 만지고 느껴보고 싶단 말이야. 이 물고기는 내 재산이야. 하지만 이놈을 만져보고 싶은 것은 그 때문이 아니야. 내가 저 물고기의 심장을 느낀 것 같았어지. 2번째로 작살 자루를 밀어 넣을 때였던 것 같아. 이제 저 물고기를 끌어당겨 단단히 붙들어 매자. 꼬리와 가운데쯤 올가미를 하나씩 휘어서 배에다 붙잡아 매는 거야. 자, 작업을 시작하게나 늙으니. 노인은 그리 말하고 물을 아주 조금 마셨다. 사움이 끝났으니 이제는 노예처럼 해야 할 일이 산더미군. 노인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다시 물고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신중하게 해를 쳐다보았다. 정오를 많이 넘기지 않았군 그래? 노인은 생각했다. 무역풍이 불고 있어. 이제 낚싯줄은 아무래도 상관없어. 집에 가서 그 아이하고 같이 다시 꼬아서 이으면 돼. 물고기야, 이리 오렴. 노인이 말했다. 그러나 물고기는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물고기는 바다에 등을 대고 편안한 듯 누워 있었고 노인이 배를 저어 고기 쪽으로 다가갔다.
물고기 옆으로 가 그 대가리를 뱃전에다 붙들어 매던 노인은 그 크기를 믿을 수가 없었다. 노인은 작살줄을 말뚝에서 푼 뒤 물고기의 아가미를 지나 턱으로 그걸 빼내 뾰족한 주둥이에 한 번 감았다. 그러고는 다른 쪽 아가미로 꿰어 주둥이를 한 번 더 감은 뒤 두 겹이 된 줄 끝을 매듭지어 이물 말뚝에 붙들어 맸다. 그런 뒤 노인은 밧줄을 끊어 물고기 꼬리에 올가미를 씌우려고 고물 쪽으로 갔다. 물고기는 원래 보랏빛과 은빛이 어우러진 색이던 물고기가 이제는 순전한 은빛으로 변해 있었고 줄무늬는 꼬리와 같은 연보랏빛을 띠었다. 줄무늬의 너비는 손가락을 폈을 때의 사람 손보다 더 넓었고 물고기 눈은 잔망경의 반사경처럼 혹은 행렬 속 승자처럼 초연했다. 이놈을 죽일 방법은 이것뿐이었어. 노인이 말했다. 물을 마시고 한결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정신을 잃을 것 같지도 않고 머리도 맑았다. 무게가 800kg은 좋게 되겠군. 노인은 생각했다. 더 나갈지도 몰라. 내장을 빼고 고기가 3분의 2 정도 된다고 치고 1kg에 60센트를 받으면 계산하려면 연필이 있어야겠는걸? 노인이 말했다. 내 머리가 그 정도로 맑지는 못해. 그래도 오늘은 위대한 디마지오도 나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난 가시뼈는 없지만 양손과 등이 정말 죽도록 아팠지 않나? 도대체 뒤꿈치 가시뼈는 어떤 걸까? 노인은 생각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있을지 몰라.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노인은 물고기를 뱃머리와 선미 그리고 배 허리깨에 줄을 이어 붙잡아 맸다. 고기가 얼마나 큰지 노인의 배보다 훨씬 그 배 한 척을 나란히 메어 놓은 것처럼 보였다. 노인은 밧줄을 한 가닥 끊어 물고기의 아래턱을 주둥이에 잡아맸다. 그래야 고기 주둥이도 벌어지지 않고 배도 순항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고는 돛대를 세우고 갈고리대와 활대를 설치하자 여기저기 덧대어 기운 돛이 펴지고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노인은 고물에 반쯤 몸을 누인 채 남서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노인은 현기증을 느끼고 속이 울렁거렸다. 눈앞이 잘 보이지도 않았다. 그래도 노인은 작살줄을 수습해 얼얼해진 손으로 천천히 끌어당겼다. 어느 정도 시야가 밝아지면서 노인은 은빛 배를 드러내고 둥둥 떠있는 고기를 보았다. 아까 심장을 찔렀다 그랬죠? 그렇게 작살을 가지고 심장을 찌르니까 고기가 뒤로 뒤집어서 배가 이제 보이는 게 둥둥 떠 있다는 겁니다. 작살자루가 물고기의 어깨쯤 비스듬히 꽂힌 채 튀어나 있고 물고기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로 바닷물이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바닷물을 붉게 물들이면서 물고기는 은빛을 띠고 조용히 배를 따라서 자기가 헤엄칠 수 있으니까 끌려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노인은 가물거리는 시야 속에서 조심스럽게 물고기를 바라보았다. 이물 말뚝에 작살을 2번 돌려 감고 손은 머리로 감쌌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 노인이 이물 널판에 몸을 기대고 말았다. 나는 지쳐 빠진 늙은이야. 하지만 내 형제인 이 물고기를 죽였고 이제부터 노예처럼 일해야만 해. 이 부분도 재밌죠. 마침내 물고기를 잡았으니까 이제부터 물고기를 위해서는 노예처럼 일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가미와 밧줄을 준비해서 물고기를 배와 단단히 묶고 이제 끌고 가기 위해서 물고기를 그렇게 단단히 묶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단단히 묶은 물고기를 배전으로 잡아당겨서 거의 배가 나가는 것 옆에다가 딱 같이 묶어 놓습니다. 그 앞부분 대가리 부분에서 아가미를 통해서 묶고 또 꼬리 부분을 통해서 또 배에 묶고 그렇게 해서 다 묶는 작업을 끝냅니다. 자, 작업을 시작하게 늙으니 노인은 그리 말하고 물을 아주 조금 마셨다. 이제 사업은 끝났으니 노예처럼 일해야 될 시간, 일이 산더미 같군. 노인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다시 물고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신중하게 해를 쳐다보았다. 정오를 많이 넘지 않았군 그래. 노인은 생각했다. 정오라는 게 지금 그냥 이렇게 쑥 지나기보다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겁니다. 왜 정오라고 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오전과 오후라는 것을 갈라놓는 한중간을 정오라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정오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오포라고 해서
증오가 됐다는 것을 사람들께 알려주는 일도 했는 게 증오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오라는 게 정점에서 새로운 계기가 나오는 것을 증오로 봅니다. 그래서 증오를 이제 막 지났다는 겁니다. 노인은 생각했다. 무역풍이 불고 있어. 이제 낚싯줄은 아무래도 상관없어. 집에 가서 그 아이와 같이 다시 꼬아서 이으면 돼. 물고기야, 이리 오렴 하면서 이제 물고기를 가까이에서 갖다 아가미 쪽으로 줄을 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물고기를 묘사하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줄무늬의 너비는 손가락을 폈을 때 사람 손보다 더 넓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큰 고기라는 거죠. 물고기 눈은 잔망경의 방사경처럼 혹은 행렬 속의 성자처럼 초연했다. 행렬 속의 성자처럼 초연하게 누나를 이제 보고 있는 부분도 재밌죠. 이놈을 죽일 방법은 이것뿐이었어. 이제 노인이 혼자서 그렇게 말합니다. 물을 마시고 한결 기분이 나아졌어. 정신을 잃을 것 같지도 않고 머리도 맑아졌어. 그러면서 자, 고기가 얼마나 될까 하면서 이제 또 계산을 해봅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려니 머리가 그만큼 막지를 못해서 연필이 있어야 계산할 것 같아. 자, 여기서 이제 자본주의적인 어떤 노인도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대표적인 현상이 나타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서 이게 돈이 어느쯤 될 거다라는 거를 상상하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이제 배를 다 묶어서 순항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볼게요. 그리고는 돛대를 세우고 갈고리대와 할대를 설치하자 여기저기 덧대어 돛이 펴지고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돛에 대한 걸 한번 보세요. 이때까지는 돛을 세우지 않았죠. 영화 물고기 끌고 가는 대로 그렇게 했다가 이제 주도적으로 노인이 끌고 마을 쪽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돛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돛을 세우고 있는데 돛대를 세우고 활대를 하고 이런 얘기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물고기에 대해서 주도권을 노인이 가졌다는 얘기고, 이 돛이라는 걸 자세히 보게 되면은 여기저기 덧대어, 그러니까 돛이 그렇게 깔끔한 그런 돛이 못 되죠. 덧대어 기운 돛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덧대운 돛이 펴지고 하게 되니까 바람에 의해서 이제 배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이런 부분입니다. 이 노인이 세운 돛대는 또 어떻게 되나요? 노인 자신의 의지의 표상이죠. 이제 노인 의지로, 이때까지는 내 의지로보다 물고기 의지로 다녔는데 비록 이 돛이 보잘것없습니다. 여기저기 덧대어 있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잘것없는 돛을 세워서 이제 끌고 가고 있는, 마치 보잘것없는 노인 자신이 이 운명을 이제는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은 고물에 반쯤 머물린 채 남서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제 마을로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을 남서쪽으로 그렇게 잡아서 하고 있는 부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고 전체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드디어 이 소설의 절정 부분에 와서 이제 곧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 마치지를 못하고요. 다음 주에 또 할 텐데요. 오늘까지 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여기서 저는 찬연한 노인의 의지, 어떻게 보면 참 시들어지고 마지막 나약한 노인으로서 포기할 것 같은, 저렇게 해서 포기할 것 같지 않을까라는 그 독자들께 그런 그 조마조마했던 노인이 이제는 마침내 돛대를 쓴 것 한번 보세요. 이 돛대를 딱 세우듯이 노인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 물고기를 끌고 가고, 주도적으로 이 판이 남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돛에 의해서 끌고 가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소설에서는 비록 잠시 동안 끌려다니기는 하지만은 끌고 가는 것은 자기 자신이 인생을 끌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록 내가 세운 돛이 휘황찬란하고 멋진 돛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도 가진 덧대운 돛, 보잘것없는 돛이지만 이 돛을 세워서 스스로 인생을 끌고 가라는 얘기를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느슨해지고 좀 뭐랄까요, 나사 풀린 듯이
또는 김 빠진 사이다처럼 그렇게 될지라도 이 노인이 세운 돛을 한번 보세요. 이 돛을 우리도 다 세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